4월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란 분석이 나옵니다. 패널 4분 모시고 여야의 선거 총력전 자세히 짚겠습니다. 송국건 이종근 정치평론가,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먼저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정 앞에선 취재진 질문에 답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제는 달랐습니다. 영상 보시죠. 재판 출석으로 총선 부담되지 않으신지요?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당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이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딱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주가 조작, 디올백 수수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소명이 되는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불공정과 이 무도함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게 총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권을 향해서 비판을 쏟아냈는데 어떤 배경에서일까요? 일단 공천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당대표와 선대위원장의 시간이 됩니다. 현장에 가야 되고 지원을 해야 그렇죠. 되고 메시지로 공중전을 펼쳐야 되는데 어제 법정에서 한 말은 크게 두 가지인데 여기 보면은 왜 이런 말을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이 당대표가 법정에 오는 것이 국민께서 참 딱하게 보실 것이다. 이 부분 하나고 하나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김혜경 리스크를 같이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당대표가 법정에 나왔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어제 상당히 정말 최악의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뭐냐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말 법정에 나갔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본거지인 성남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게 최악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고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 정치 수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선거 전까지 3월에만 해도 5번 이런 장면이 있을 텐데 이거는 나의 책임이 아니고 정치 보복 당하고 있는 거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법인카드 이거 재판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반면에 김건희 리스크는 좀 사실 소멸 단계에 들어가 버렸어요. 디올백 이 논란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폐기가 됐죠. 자,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김혜경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김혜경 리스크를 방어를 하면서 김건희 리스크 불씨 살리기 그 차원에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지금 정치 보복이라는 목소리에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국민들도 좀 피로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결같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거의 1년 6개월 동안 이 대표가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재판정에 나가야 되는 어떤 상황들 이미 예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지금 재판을 시작한 게 아니고 그 훨씬 이전부터 수사 단계가 들어갔고 그리고 또 이 수사를 시작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들이 시작했던 사건이고 보면 지금 이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정치 보복이고 그런데 그만큼의 어떤 수사를 이제 대통령실에서 자신들의 어떤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것으로서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한 5주 동안에 이 선거 전에서의 전략을 그쪽에 공격을 맞추겠다라는 선언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 이거는 지금 소멸 단계다. 뭐 이런 내용을 비롯해서 민주당 쪽 반박도 좀 들어볼게요.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는 부분은 어제 오늘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출석해야 되는 부분을 계속 날카롭게 공세를 높일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미 저는 이런 부분은 민심에 또 여론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그런 공세를 하겠지만 이거 자체가 저는 중도층 표심을 흔들 거라고 생각은 들지
보진 않거든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것보다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 여기서부터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작을 해야만 국민들 들으시기에 집권 여당으로서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인데 국민의힘 공천 상황에 대해선 건생구팽이란 단어를 써가면서 또 이야기를 했죠. 이에 한동훈 위원장은 말도 재미없게 한다 또 일침을 가했는데 이 내용도 듣고 옵니다. 자화자찬에 맞지 않던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사냥한다, 삶아 먹는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필요 없다 그런 것이겠죠. 그야말로 막공천, 막천, 아니 막사천 아닙니까? 이에 반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그야말로 시스템에 의한 혁신 공천입니다. 그분은 말을 만들어도 말도 진짜 재미없이 만드네요. 뭐라고요? 무슨 그게 뭔 소리예요? 그렇게 한심한 표현 만들 시간이 있으시면 저 당을 보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무슨 이재명 변호사를 공천 대납하듯이 공천하는 것을 넘어서서 김용회 변호사까지도 바꿔서 넣었던데요. 김동아 씨인가요? 대한민국 역사 이래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이런 막장 공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이 김동아 변호사 이 관련 이야기는 서대문갑 내용을 다룰 때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이 대표는 이 특검법 표결이 끝난 상황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텃밭 현역들이 컷오프되는 상황을 비판을 한 건데 이게 사실 잘 들어보지 못한 말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건생구팽이 어렵다고 하면 더 쉽게 현역 불패, 친윤 횡재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장 공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과연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 그 공천에는 뭐 음주운전 가산점이 있나? 근데 보니까 국민의힘 운주전력 17명을 공천하셨어요. 또 범죄자 공천한다고 이렇게 비난하셨는데 전과 구범 여야 통틀어서 1위가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특별사면 트리오라고 했어요. 뭐냐? 특별사면을 하자마자 뭐 단수든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하셨는데 이분들이요 3대 사정 권력기관에 계셨던 분. 그러니까 국정원 출신, 검사 출신, 경찰 출신 이분들이 공천이 된 거예요. 사면을 받고 바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하나 짚어보면 국민의힘도 민주당에게 딱히 할 말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민주당의 이제 공천 파동이 일어날 때마다 이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서 또 서로 이제 시비를 걸고 그런 상황인데 공천 문제는 이것은 이재명 대표도 왜 언론 탓으로 돌렸어요. 공천을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데 대해서. 그런데 지금 진보 성향의 언론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공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국민께서 판단을 하실 문제고 조금 전에 이 건생구팽 이것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는 그러니까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상황이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현역 의원들을 쳐낸다는 이야기인데 재의결에서 법안이 폐기된 이유가 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잖아요.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민주당이 그 시기를 기다렸지만은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올 상황이 됐어요. 현역 의원들이 민주당에서는 대거 탈락을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탈락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본격적으로 총선이 시작이 되면은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로 내려가야 돼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을 해서 이것을 본인들이 처리를 했는데 그 상황을 놓고 역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김건희 여사가 회생을 하게 됐으니까 치기 시작을 했다. 현역 의원들을 치기 시작했다 하는데 그것은 이 수도권에서는 지금 수도권 먼저 공천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는 현역 의원이 그만큼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고 이제 영남의 현역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영남의 현역 의원들을 지금 좀 교체를 하는 그 수순으로 들어간 것이지 이것을 뭐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회생을 했기 때문에 현역 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밤 이현주 전 의원의 경선으로 주목되는 경기 용인정 등 이 4곳의 공천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먼저 경선에 대한 이현주 전 의원의 입장부터 듣고 오시죠. 당에서
정시 공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경선을 치르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 아쉬움 같은 건 좀 있으신가요? 아니 뭐 그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단수를 받으면 편하겠죠. 다만 지금 당의 상황이 저는 제가 전략 경선을 수용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을 제가 잘 돌파를 함으로써 이게 본선에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난 1일 발언인데 이른바 여전사 3인방으로 불렸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인 이현주 전 의원이 이 경선에 참여한 용인정 공천 결과에 지금 관심이 쏠리는 건데 친명 후보로 꼽히는 이현욱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그리고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대결을 펼치는 구도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글쎄요, 예단하기가 참 힘듭니다. 예단해서도 안 되고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측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비판에도 무릅쓰고 지금 사실 영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복당을 추진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것을 두고 홍익표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만약에 복당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어쨌든 뭐 사과를 하든 반성을 하든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당내 지금 반발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상대하고 있는 예비 후보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이현우 GH 경기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왜 그러냐면 그야말로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정진상 실장과 정말 막역한 사이이고 또 뭐 기본주택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가장 큰 상품이었던 마케팅으로서의 상품이었던 기본주택도 상당히 아이디어를 많이 낸 사람으로 손꼽히고 더군다나 제 기억에는 왜 이재명 대표 이재명 지사의 옆집 사건 있지 않습니까? GH의 그런 어떤 뭐 숙소였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파동에서도 사실 당시 사장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러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됐냐? 물론 박성민 그 전 청와대 비서관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현주 전 의원의 지금 경선마저도 우리가 좀 이게 곱게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여전사 3인방이라고 표현한 네이밍 자체가 사실 진짜 여전사가 필요한 지금 세상인가 여전사라는 어떤 표현조차 저는 성적인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걸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진영적인 어떤 그런 파당 정치가 심한데 여기에 굳이 여전사라는 이름의 세 사람을 또 더군다나 한강벨트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이렇게 무리하게 한강벨트에 여론조사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도권으로 줬더라. 이런 식의 지금 비판까지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 어쨌든 이거는 파장이 계속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 뭐 지역을 배치됐다 이거는 확인된 내용이 아니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다더라 지금 이런 주장이고요. 지금 여전사 3인방 이 표현도 좀 지적을 해주셨고 평론가님 말씀처럼 내부 비판이 지금 꽤 거세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민주당에 어떤 파장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파장이라는 표현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 누군가가 뭐 인위적으로 컷오프가 되거나 전략 공천이 되는 지역이 아니라 지금 3인 경선을 치러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3인 경선의 결과가 이제 오늘 발표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선 결과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이제 또 탈락하시는 분들이 함께 또 승복을 하고 또 원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만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경선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결과에 승복한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3인 경선에서 누가 뭐 당선이 되고 경선에서 누가 탈락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로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으로 당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 사람이 경선을 하는 것인 만큼 파장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이제 시점상 이미 지나간 것 같다. 뭐 이런 해석이고요. 오늘 저녁에 또 관심을 모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의정부 갑. 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예비후보와 민주당 1호 영입인재 박지혜 예비후보가 맞붙는데
사실 이 지역을 두고 관심이 쏠린 게 이 문석균 예비후보를 두고 아빠 찬스 아니냐 세습 논란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 문석균 후보가 아무래도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이고 또 그 전에도 이 지역에서 또 출마를 했을 때도 이게 비슷한 논란은 한 차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문석균 후보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는 그러니까 탈당을 했다, 복당을 했는데 이게 페널티가 없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민주당이 야심차게 영입한 1호 이 박지혜 변호사가 과연 정치권의 어떤 경력이 없고 조직력이 없는데 이 문석균 후보와 이렇게 대결을 펼쳤을 때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영입 인재 1호를 모셔다 놓고 패배를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의 공천을 쭉 지켜보면 조직력이 막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당원들이 당의 어떤 결정적인 그 어떤 행동, 결정, 공천 사항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시는 모습을 군데군데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박지혜 변호사와 문석균 후보 간에 좋은 승부가 펼쳐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사실 이런 전망이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파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문제는 이재명 이재명 대표의 공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공천이라서 이거 다른 새로운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왜 그러냐면은 그때 그 문석균 후보가 탈당을 할 때 당시 이해찬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영구 제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이 설명을 하는 것은 사면을 받았다.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가면서 당을 하합을 위해서 뭐 탈당을 했던 사람도 다 받아들이는 그 페널티를 안 주는 그 대사면을 했다. 그 안에 포함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김윤식 전 시흥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국민의힘으로 갔죠. 전 시흥시장이 조정식 사무총장과 대결을 벌이니까는 그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김윤식 전 시장에게는 이 경선에 불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윤식 전 시장은 탈당도 하지 않았고 무소속 출마도 하지 않았고 경선 불복 움직임이 있었다고 아예 그 부적격 판정을 내렸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그 대사면이라면 이것도 대사면 안에 포함돼야죠. 탈당을 했던 사람을 대사면을 했는데. 생각이시다. 그렇죠. 이거군요. 그러니까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천 그 파동, 부적절성 이 안에 또 하나의 사례가 되는 셈이죠. 다른 지역의 다른 인사와 비교했을 때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이런 주장, 설명이시고 이 친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서대문갑을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을 했고 경선에서 이 성취훈 후보가 이제 최종 결선 3인 안에 들었었는데 하루 만에 제외가 됐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후보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라서 또 논란을 낳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정확히?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서대문갑 같은 경우에는 우상호 의원이 지금 불출마를 선언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전략 지역 중에서도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또 관심도 끌었고 기대도 모으고 있는 곳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사실 좀 아쉽게 좀 절차상에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서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 이제 3명의 후보 중에는 성취훈 후보가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부분이 변경이 되면서 성취훈 후보가 이제 거기서 이제 탈락을 하고 그 차순위에 있었던 김동화 후보가 올라가서 4위였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바로 4위였던 김동화 후보가 다시 성취훈 후보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서요. 3인 경선을 치르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안규백 위원장의 설명을 들어보자라고 한다면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또 시민단체나 여성단체 측에서 안희정 지사의 예전에 그 미투 사건과 관련해서 2차 가해 의혹이 있다라는 또 강한 또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녹색 정의당에서 반발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안규백 위원장과 전략공관위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 때문에 지금 4순위에 있었던 후보가 올라온 것인데 이것이 사실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절차적으로 만약에 정무적 판단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후보를 발표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더라면 오해의 소지도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남는 지점입니다. 또 하나 절차가 좀 매끄럽지 못하다 또 봤던 부분이 하루 만에 성취훈 후보 대신 김동화 후보가 포함이 됐는데 해당 사실을 발표한 당 대변인조차 후보가 바뀐 사실을 몰랐습니다. 당시 장면 함께 보시죠.
권지웅, 김규현, 김동아. 성치훈 후보였는데. 아 그래요? 요렇게 의결을 했는데. 어제 안규백 위원장이 예. 김동아 후보 아니라고 성치훈 후보로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랬어요? 제가 그거는 확인 못 해봤는데 요 최고위에는 요렇게 올라와서 요렇게 의결을 했었거든요. 예. 잠시만요. 어제 안규백 위원장께서 발표는 그렇게 결과 발표하셨는데요. 근데 요 관련해 가지고 이제 최종 의결권은 최고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고위에서 조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권지웅, 김규현, 김동아 후보로 최종적으로 의결을 했고요. 그러니까 최고위에는 성치훈 후보가 아니라 김동아 후보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강선호 대변인은 몰랐던 걸로 지금 보이고, 이 김동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이 평택, 갑, 홍기원 의원 지역구에 도전을 했다가 그쪽에서 나 여기 도전하지 않겠다, 이 서대문 갑으로 옮기겠다 하면서 이 친명 논란이 그때부터 사실 조금 있었거든요. 그렇죠. 김동아 후보와 관련돼서는 계속 지금 이야기가 점점 더 쌓여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이제 언급을 하는 어떤 상황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당 대변인의 어떤 문제를 하나만 지적을 하면, 당 대변인은 이 논평을 하거나 이 브리핑 발표를 할 때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럼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최고위 의결 과정에서도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가 전혀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았다. 예. 너무 당연하게 그냥 올라왔고 그냥 이 패스만 한 어떤 상황이었다라면, 이게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전혀 상황을 이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저께 발표한 것과 오늘 발표한 것이 다르다면 그 다른 것을 분명히 설명해 줘야 되는 게 이 브리핑 자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과정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4년 전에 미래통합당의 그 실패를 예. 답습하는 것 같다. 미래통합당 당시에 굉장히 진짜 비판이 많았던 게 하루 만에 번복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예. 대표적인 사례가 연수을입니다. 예. 민경욱 후보와 민현주 후보가 4차례나 서로 번복이 됐어요. 서로 계속 경선을 한다, 경선을 하지 않는다. 이 과정이 공관위와 또 지도부 간의 어떤 갈등도 있었고,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간의 갈등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면서 그때 당시 인천 선거 전체를 망치고 전체 판세에 엄청난 이 해를 끼쳐서 당시 나온 얘기가 호떡 공천, 부침개 공천, 하루 만에 뒤집는다, 이거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상황도 어떤 설명도 사실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추행 후보를 이렇게 방송에서 패널도 많이 만났는데 도리어 쓴소리,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는 쓴소리를 많이 한 후보 아니냐, 청년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제외된 게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일각에서는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 의견이시고, 이게 지금 안규백 위원장의 경우에는 국민의 요청에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어제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 정치권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집계한 내용인데 그래픽을 함께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인데 국민의힘 37, 민주당 31%였습니다. 처음 조사에 포함된 조국 신당은 6%였는데 일단 총선이 30여일 남은 상황에서 나온 이 숫자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조국 신당은 지역구 선거를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죠. 그렇죠. 비례대표만 내기 때문에 전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그 6%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양대 정당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차이가 있는데 저것을 이 그러니까 정당 투표로 한정을 하면 좀 상황이 다를 거예요. 상당히 다르게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그 조국 대표가 주장을 하는 것이 이 지역구 선거는 민주당이 투표하고 비례대표는 조국 신당에 투표를 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있어요. 이 공천 파동도 있고 사법 미술구도 있으니까는 그쪽에서 이 조국 신당 쪽으로 많이 지금 옮겨가는 이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가장 핵심은 저는 친문 문재인 전 대통령 쪽 지지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국 대표는 창당을 하기 전에 처음에 이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도 양산에 같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그리고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업적이 다 폄하되고 있다.
내가 뭐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을 가겠다. 일종의 문재인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신당을 만들기 직전에도 양산을 갔어요. 양산에 가서 민주당과 따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당을 만들겠다 하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문심이 지금 조국 신당에 실려 있다고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그 민주당 지지층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 지지층이 이렇게 옮겨가는 그 상황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사실 더 주목되는 내용은요. 비례대표를 뽑을 때 어느 당을 택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중심 비례정당에 투표하겠다. 이게 37%, 민주당 중심의 비례연합이 25%였는데 이 눈에 띈 게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는 답 이게 15%나 나왔거든요. 민주당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당혹스러웠죠. 예. 당초에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과의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은 조국 혁신당의 지지자, 민주당의 지지자 겹치거든요. 그런데 조국 신당으로 이탈을 해서 갔는데 그 지지율이 의미 있는 의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민주당으로서는 손해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 심판에도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여론조사에서요, 지지율이라는 거는요, 민심을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 숫자로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은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은 확실한 선명성과 목표와 이 컨셉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민주당에 돌리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이재명 그 대표와 민주당이 노력해야 되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요. 이런 말 있잖아요. 선거에서는 확실한 적이 아니면 다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큰 틀에서는 크게 뭐 반대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민주당 중심의 비례연합의 표를 몰아달라고 이 대표가 주장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민주당 당연히 그래야 된다. 비례당에 몰아주라고 몰아달라. 반대표에서 얘기를 해야죠. 일단 여기서 조국 신당이란 표현이 그래픽에 나왔었는데 이 갤럽의 여론조사는 조국 혁신당이 중앙선관위에 등록하기 전이었다 보니까 조사문항에 조국 신당으로 표기한 사실을 참고로 알려드리고 지금 이 지표들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선 돌파구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선대위원장에 누구를 배치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지금 이분들 이름이 나옵니다. 이해찬, 김부겸, 이탄희. 3인 선대위원장 체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일단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다. 없다. 물론 모든 가능성을 두고 지금 또 전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결국 그동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다소 시끄럽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은 결국 당내에서는 혁신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공천 과정이 혁신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단합과 통합의 시간을 맞이해야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 자체를 어떻게 꾸리는지 그리고 선대위원장으로 어떤 인물들을 영입해 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통합의 상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해찬 전 당대표라든지 김부겸 전 총리, 뭐 이탄희 의원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인물 한 분을 내세운다라기보다는 통합의 과정, 또 단합의 상징성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또 세대관 그리고 여러 계파 간 통합을 상징해 줄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을 많이 다 전략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함께할 수 있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역할론 또는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둘 다 좀 적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임종석 전 실장을 좀 더 유용하게 이렇게 함께 하려면 이미 그 전에 어떤 암시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좀 매몰차게 그 가능성에 대해서 끊어버렸거든요. 기자들이 물었을 때 그렇다면은 뭐 서울 선대위원장 이야기도 뭐 나오고 하지만 그러나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뭐 차갑게 거리를 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선 후퇴는 저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겁니다. 자신이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아까 처음에 저희가 말씀하셨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리를 비웁니다. 그런데 선대위원장 세 사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두 사람은 통합의 상징 맞아요. 그런데 이슈를 선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탄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미래 투자,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상대적으로
미래에 이런 자산이 있다라는 면에서는 이탄희 의원이 뭐 굉장히 유용할 텐데 자신만큼 이슈를 선도할 사람이 좀 대신해서 선대위원장으로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가 조금 건강상의 문제로 전국 일주를 다소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뭐 기세 좋게 막 뭐 이슈를 선도한다 이거는 좀 기대하기 힘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임종석 실장 얘기가 그래서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리를 뒀는데 갑작스럽게 손을 다시 내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전략을 계속해서 들고 나올지도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입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를 찾았는데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곳 수정구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열세 지역이다, 어려운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성남에서 제일 먼저 이곳에 왔습니다.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남에서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들 하는 성남 수정에 왔고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의 법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성남과 용인과 이것을 오갈 것인데요. 제가 앞으로 여러 번 오겠습니다. 여러분. 네, 들으신 대로 한동훈 위원장은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정조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사실 여기에 응하진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막 키워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응하면 더 키워준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주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성남 가셔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을 공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대선 주자까지 만들어준 거는 성남시장 시절에 업적이 발판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초등학생들 무상급식 그리고 산후조리원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에 한나라당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죠. 그때 단체장께서 호화청사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무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그 시장이 3년 만에 채무를 다 털고 탈출해서 성남시는 이재명 대표로서 그나마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립 구도를 만들려 하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분 이야기해야죠.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의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다 엇갈리는 거잖아요. 서로 뭐 추적을 하죠. 서로 추적을 하는데 뺑뺑 돌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될까요? 계속 도는 상황인데 이게 아마 선거 끝까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본격화되면은 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포인트를 집어서 이야기하는 건 딱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 어떤 사법 리스크를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 1대1 토론하자. 방송에서 먼저 제안을 했지만은 그래 나는 하겠다. 토론하자. 언제 어디서든 좋다. 사회자 김어준 씨가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를 뭐라고 했냐면은 토론을 못하는 이유가 허위사실 공표죄에 걸릴까 봐 그런 것 아니야. 이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주장입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이죠.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말이죠. 한 위원장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전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나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죄로 이미 기소가 되고 지금 재판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특히 이 재판정에 갔을 때 이 성남에 가서 유세를 하고 또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대응은 뭐였냐면은 본인이 다른 곳으로 지원을 간 곳이 양평입니다. 양평에 간 것은 계양을에서 같이 맞붙고 있는 원희룡 후보를 겨냥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방향이 서로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선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때까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맞부딪히는 상황은 조금 적은 건데 이렇게 유세 분위기가 가열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선 충돌도 좀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인 이천수 씨가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요. 이게 흉기를 들고 이천수 씨의 가족까지 위협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우려하던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번엔 망치를 드는 사건부터 돌을 든 사건부터 계속 뭐 흉기가 극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드릴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협박이고요. 이게 어느
후보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각 당이 정말로 자신의 어떤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수호를 해야 된다. 이 협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범죄다라는 것들을 같이 선언하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또 이철수 그러니까 후원회장이 하루 만에 그것을 털고 또 이 자리를 함께하는 행동도 사실은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범인이잖아요. 정치인도 아니고 그런데 더군다나 오전 오후 두 번에 걸쳐서 협박을 당하고 또 실질적으로 가족들까지 이렇게 협박을 당하는 어떤 상황이라면 멘탈이 굉장히 흔들렸을 법한데 직접 나오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또 일부에서는 또 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천 관련 내용 이어서 짚어볼 텐데 앞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통해 들으신 것처럼 이뇨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 비례대표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이뇨한 전 위원장이 당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한 건데 인 전 위원장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현실 정치에 선을 긋기도 했죠. 오늘 모습과 함께 내용 들어보시죠. 제가 집이 호남이고 전라도 순천인데 전라도 말로 그냥 팍 밀어줘버려. 그랬으면 쓰겠네. 지역구에 뭐 출마를? 아직 저는 지역구 출마는 아시다시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님 정치 안 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비례대표 신청하시는 결심하시게 돼서 얘기 좀 출마 여부 정도만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비례대표 신청을 하시는 거죠? 갑시다. 네, 사실 예전에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입장을 좀 바꿨을까요? 어차피 정치에 발을 드러놨죠. 혁신위원장 맡았을 때부터 정치에 발을 드러났고 그때도 뭐 서대문 그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곳에 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의치 혁신위가 완벽하게 성공을 거두고 끝났으면 지역구 출마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그만뒀기 때문에 지역구 출마는 접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상당히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과 이철규 비대위원이 상당히 공을 들여서 영입을 한 상황인데 여기 그냥 그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는 것뿐이 아니라 비례대표 정당의 선대위원장도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특히 비례대표 그 정당 투표는 득표율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호남에서도 이뇨한 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호남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출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쪽에 지역구 출마한 사람은 선거운동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만약에 비례정당으로 가면은. 그렇지만은 거기에 출마한 이정현이나 정운천 이렇게 좀 득표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그 플러스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여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 논란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도태우 변호사의 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발언 그리고 청주시 상당구 공천을 받은 정우택 후보의 돈봉투 수수 의혹을 두고선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도태우 후보가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직접 사과를 했고 5년 전 정제되지 못한 개인적 발언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들어 사과를 드린다. 그리고 5.18과 관련해서 5.18의 정신을 부정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그 정신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우택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돈봉투를 전달하는 광경이 CCTV에 찍힌 건 맞다. 그리고 돈봉투를 카페 여주인이 줬는데 그것을 사실 바깥에 나와서 CCTV에 찍히진 않았지만 돌려줬고 그걸 주고 싶으면 공식적으로 후원을 하라. 그런데 그 실제로 사흘 후에 후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어떤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럼으로써 마치 돈봉투를 받은 사람으로 인식됐는데 실제로 그건 검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후에 이 돈이 그 액수 그대로 이 상대방이 후원을 입금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입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되는 측에서는 그것만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여진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걸 언급을 하면서
면에서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 어떤 말을 증언하는 사람과 일관성이 없는 언론 보도를 누가 더 믿을 수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관위에서는 오늘 이제 브리핑 내용만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을 내리는 분위기이고, 국민의힘은 잠시 뒤 지역구 20곳에서 실시한 경선 결과도 발표합니다. 이제 저희 시간대에 나올지도 주목이 되는데, 관심을 모으는 곳 중 하나는 하태경 의원 그리고 이해운, 이영전 의원이 3자 대결을 벌이는 중성동 을입니다. 이 지역, 이게 사실은 뭐 재배치 가능성도 좀 검토가 됐었는데 결국 세 사람이 경선을 벌이는 건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어요. 네, 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세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세 사람인데 한 곳에서 해서 좀 이게 전력 낭비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는 정도예요. 뭐 장관을 지낸 사람도 있고 중진 의원도 있고 또 하태경 의원은 해운대를 포기를 하고 수도권에 출마를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뭐 전력을 좀 소모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경쟁에서 이기면은 중성도을도 어떻게 보면 험진데 저 지역에서 이 경쟁력이 이제 확인이 되면은 본선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있겠죠. 물론 현역 교체가 무조건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 건 아니지만 일각에선 국민의힘의 현역 교체율 이게 조금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긴 해요. 그렇죠. 역대 선거를 보잖아요. 지난 21대를 제외하고는 현역 교체율이 높은 정당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를 보면 얼마 전에도 많은 보도가 나왔지만, 그러니까 친윤으로 이렇게 키워드가 넣어서 이렇게 나오는 의원들 중에서 100회 이상 이렇게 언급되신 분들은 45분인데 44명이 공천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천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왜 현역을 교체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천이 다 끝난 양당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구도가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보기로 하고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3지대 소식 짚습니다.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끄는 조국 혁신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의원의 조국 혁신당 입당은 이번이 처음인데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 조국 혁신당은 임진왜란 승리의 교두보였던 진주성입니다. 조국 대표는 신군부 쿠데타에 비견될 검난의 광풍이 휘몰아칠 때 윤석열 일당에게 온 가족이 드룩당하는 참혹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저 또한 검찰권 남용으로 인생이 결단하는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저는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네,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조국 전 장관은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지금 피고인이 있는 정당에 다른 피고인이 입당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은요. 물론 이제 피고인 그리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국민들께 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재판 중이라도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은 또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뭐 출마를 하거나 정당 활동을 하는 데는 지장이 법적으로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과연 이런 재판과 이런 수사들이 공정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계속 던질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지지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소구력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중도층 여론일 텐데요. 중도 외연 확장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지는 이제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분도 사실 공천을 받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 본다라고 한다면 정치권에서 반드시 황운하 의원만 가지고 뭐 문제 삼거나 뭐 확대해서 공세를 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신장식 변호사에 이어서 박은정 전 검사 등 현 정권의 비판적인 법조인들도 조국 혁신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국 혁신당의 입장도 들어보시죠.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사건에 직접 그 관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았을까요?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인이 정치 처음 뛰어들 때 그 내가 왜 검찰총장에서 정치를 하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핵심 사건에 취약한 지점들이 조국 혁신당이 의회에 들어가서 국회에 들어갔을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요즘
용산에 위성 정당이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국민의당이고 하나는 검찰당. 좀 이렇게 시기를 딱딱 맞추. 자,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이 현 정권의 비판적인 법조인들 잇따라 조국 혁신당에 입당을 하고 있는데 이 당의 목표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뭐 3년차, 4년차, 5년차를 흔들겠다라는 게 뚜렷하게 목표가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검찰 독재, 검찰당 이런 검찰을 좀 악마화하는 그런 분위기를 아주 선명하게 당의 어떤 강령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강성 지지자들의 몰표를 결집할 수 있다, 지지를 결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그게 모든 것을 다 그렇게만 한다면 이를테면 지금 한 10석 정도의 꿈을 갖고 있다라고 만약 생각을 했을 때 중도 외연 확장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지자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 차규근 전 검찰국장 또 박은정 검사 이런 사람들로만 앞순위를 했을 때 또 선명을 하지만 그러나 너무 심각하구나. 이게 이런 어떤 전문성, 다른 어떤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단일 이슈만 갖고 당을 만드는구나 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또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온건한 진보 좌파 쪽 그 지지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쪽으로만 앞순위로만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좋을까라는 건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지금 내부에서 나오는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정권 심판론이 이름으로써 부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하지 못하는 캠페인을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서 사례로 든 것이 그 정권 퇴진, 그러니까는 검찰 정권 퇴진.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법정으로 이거 우리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더 센 민주당을 지금 지향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황운하 의원도 더 센 민주당에 들어가서 말이 상당히 거칠어졌어요. 윤석열 일당, 조국 일가 도륙 이런 말을 쓰잖아요. 대통령 가족을 향해서 그런 말을 썼는데 이것은 더 센 민주당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친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박은정 검사나 아니면 문미옥 청와대 과학부장관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 문재인 정부 때 사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플러스 더 센 민주당을 기초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큰 모순이 저는 하나 있다고 봐요. 황운하 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과 황운하 의원은 그 울산 시장 선거 그 불법 개입 혐의잖아요. 그런데 그 하명 수사를 했다고 다시 수사를 받는 게 조국 대표입니다. 조국 대표가 그 안에 비서관,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하명 수사를 했다고 해서 재기 수사를 받거든요. 그런데 같이 수사를 이미 받아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같이 영입을 한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같은 사건에 연루돼 있는 사람 둘이서 이 정당을 만들어서 나가는 거죠. 이거 상당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부적절하다.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출마의 자유는 있는 거고 실제 이 조국 혁신당이 얼마만큼 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관전 대목 같습니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